하이투자증권 이영훈 이사님 나와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현대차 실적 괜찮았는데 네. 역대 최고 2분기 역대 최고라는 저 뉴스를 본 기억이 나는데 오늘 아침에는 7%까지 급락했습니다. 뭐 3%대로 마무리는 됐습니다만 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일단 오늘 새벽 끝난 미국 증시에서 포드가 이제 급락을 해버리면서 포드가 뭐 장중에 17%? 뭐 그렇게까지 급락했던 것 같은데 급락하면서 이게 똑같은 얘기고 해묵은 얘기지만은 이 자동차 쪽의 피크아웃 얘기, 이제 경기 후퇴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 나오기 시작하는 데다가 이런 것들이 또 우려감을 좀 더해주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니까 일단 덮어놓고 같은 색깔의 종목들은 좀 팔고 보는 그런 심리가 되게 강했고요. 오늘 뭐 장 끝나고 보니까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좀 판 걸로 나와 있는데 좀 한심하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답답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포드가 어닝을 미스해가지고 쇼크를 내고 빠졌다고 해가지고 관련된 주식들이 덩달아서 이렇게 그냥 패대기 치듯이 파는 것 자체가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아침에 이제 후배들도 그렇고 연락이 왔길래 나는 안 판다고 그랬거든요. 이제 지금 팔아야 될 때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일단 자동차 업종의 어떤 노이즈라고 한다면은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후보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후보가 모든 해외 자동차 업체들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트럼프 성향 자체가 원래 약달러주의자고 그리고 또 여기에 맞물려 가지고 이제 이런 게 최근에 지금 미국 경기 돌아가는 분위기 자체가 경기 후퇴 가능성에 대한 이제 노이즈들이 좀 발생이 되니까 이게 믹싱이 되다 보니까 경기 정점 온 거 아니야? 거기다가 달러가 약달러가 됐을 경우에는 그러면 환율 효과 떨어질 거고 그렇게 되면 또 자동적으로 이제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이익단에서 좀 감소 효과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우려감들이 시장에서 반영되고 있다가 GM 실적 발표 나고 나서도 빠지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포드 실적 특히 이제 포드는 어닝 미스가 나와버리는 바람에 이제 크게 폭락을 하니까 아침부터 일단 팔고 보는 그런 심리가 되게 강했던 것 같거든요. 저는 지금 이제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이 실적 자체가 여기서 서프라이즈하게 계속 올라가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셔야 되는 거는 이 현재 어떤 숫자의 실적이 몇 년 전부터 꾸준히 나오고 있는 실적이라는 얘기죠. 그만큼 이제 제품 믹스가 달라졌고, 그러니까 저가차 위주로 팔던 걸 갖다 제네시스 브랜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RV차 판매 비중이 늘어났다는 측면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하이브리드 쪽에서 이제 여전히 또 선방을 해주고 있는데 하이브리드 차 자체가 또 이제 고수익 상품이라는 점 이런 것들이 좀 맞물려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당장에는 경기 후퇴 노이즈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바로 급반등하거나 그러긴 쉽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추가 하락하는 부분들은 좀 제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어쨌든 피크아웃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 2분기 최고점 최대 어떤 영업이익 매출 발생했다. 좋아. 근데 이것이 피크아웃 아니겠냐 이거에 대한 걱정인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신호들이 있나요? 그렇게 걱정할 만한? 지금 피크아웃에 대한 얘기들이요. 제가 이제 현대 쪽 투자를 한 4년 정도 횟수로는 5년째거든요. 네. 22년 이후에 해마다 피크아웃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이제 저는 이번에 이제 트럼프 후보가 이제 갑자기 피격되면서 급부상하면서 트럼프 노이즈가 되게 크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같이 맞물려가지고 계속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경기가 만약에 정점을 찍고 후퇴한다라고 그러면 자동차는 내구재 중에서 되게 비싼 재화잖아요. 당연히 그러면은 꺾이겠죠.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항상 이제 우려하고 있고 이거는 마치 AI가 지금 뭐 열풍을 일으켰지만은 AI가 지금 최근에 꺾였던 거는 뭐 투자 대비 아웃풋이 적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경기 고점에 대한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지금 시장 전반이 흔들리는 와중에 같이 맞물려 가지고 나온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결국은 이유가 뭐가 됐든 그냥 수급면에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니까. 또 우리 기관은 또 따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기서 깨지는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도대체 왜 매도를 할까? 외국인들의 의도를 자꾸 파악하다 보니까 뭐 피크아웃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수익 실현으로 봐야 되나요? 상반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여전히 매수가 많습니다. 매수 상위권 안에 지금 현대차가 들어가 있고 기아도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매도 자체 최근에 이제 매도가 좀 나오기는 했지만은 그 규모를 상반기에 매수한 걸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일부 차익 실현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GM 포드 실적 나오고 난 다음에 보여진 그 주가 흐름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들을 좀 따라서 추정 매매가 좀 나온 거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어쨌든 밑꼬리가 길게 7%대까지 내려갔다 3%대로 마무리가 됐으니까 그래서 밑꼬리가 길게 한 4% 정도 잡혔단 말이에요. 거래량도 꽤 되고 어떻습니까? 이거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음봉이긴 하지만 이거 긍정적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추가 하락을 일반적으로 예시하는 뭐라고요? 해석을 해야 되나요? 이게 이제 이 주식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밸류업 얘기 나오고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급하게 좀 올랐었던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대기아가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주가가 움직인다고들 생각을 하시는데 되게 여기도 좀 답답한 주식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사실 움직임 자체가. 근데 이제 최근에 급등했었던 거는 그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작용했었던 거고,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많이 올랐다는 부담에다가 그런 반작용이 나온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밑골이 달았다라는 거는 추가 하락에 대한 의미보다는 이게 좀 지나치게 빠졌다. 그리고 이제 차별화되는 포인트가 분명히 있는데 그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오히려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추가 급락의 가능성은 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바닥을 찍었냐라고 이제 물어보신다고 그러면은 저는 이게 바닥을 보여주는 시그널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기아도 실적 발표가 나왔죠? 네, 어떻게 나왔습니다. 해석을 하시나요? 오늘 27조라고 하던데 2분기가 매출이 아마 네, 27조일 거고요. 영업이익이 3조 6천억. 예, 3조 6,739억. 네네. 예상인데? 예, 컨센 맞추는 컨센.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기아 같은 경우 지금 내용을 보면은요, 현대가 자동차 부문, 순수 자동차 부문에서 3조 7천억 영업이익이 나왔거든요. 네. 굉장히 선방한 거고 굉장히 잘한 거거든요. 기아 입장에서는. 실적이 좀 최대 실적 경신을 한 거라고 나오네요. 근데 이제 이 최대 실적 경신이라는 게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워낙에 못했던 애들이 20점, 30점 받던 애들이 60점 받으면 엄청나게 잘한 거지만 80점, 90점 받던 애들이 95점 받았다, 90점 받던 애가 95점 받았다 그러면은 크게 안 보이잖아요. 늘어난 거. 이렇게 표현하면은 그 업종에서는 기분 나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섹터이기도 하지만 조선 같은 경우가 그런 거고 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는 실적 자체가 그동안에도 워낙에 서프라이즈했고 지금 PER 밸류로 계산을 해도 PER은 여전히 5배 전후입니다. 그렇게 비싼 가격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제 서프라이즈라고 해가지고 주가가 막 그냥 흥분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다. 다만 이제 하방 리스크는 좀 제한이 되고 지금 경기 후퇴 내지는 침체에 대한 리스크를 시장이 반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또 이제 그걸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이를테면은 지금까지는 트럼프 트레이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많았었잖아요, 최근에. 근데 이제 최근에 조사를 보거나 또 8월 달에 전당대회에 있는 걸 감안해 보면 거꾸로 또 8월 들어서면서 민주당의 해리스 트레이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또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사실 이제 현대기아를 아주 시원하게 뻗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는 좀 답답하실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시면은 좀 묵직하게 기다려 보실 필요도 있다. 그리고 8월 28일 날 어쨌든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밸류업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제 CEO 인베스터 데이를 하는데 여기서 아마도 최근에 뭐 주가가 좋지는 않습니다만 GM 같은 경우도 이제 100억 달러 자사주 매입 했고 예, 발표했고 그다음에 토요타가 지금 7조 원 규모 자사주 매입 발표를 했거든요. 엄청나네요. 그렇기 때문에 GM은 주주 환원율이 52%고 그다음에 토요타는 주주 환원율이 40%대. 그다음에 현대기아는 특히 현대는 25%. 근데 이제 시장에서도 은근히 압력도 좀 있는 거죠. 한 40%까지는 해봐. 니네 인도법인에서 지분 매각하면 돈 들어온다며 4조 원. 이렇게 분기별로 이익을 뭐 4조대를 내면서 현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기아는 뭐 3조 6천억 내고 그 돈 들어오는 거 뭐 했을 건데 이제 이런 좀 압력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도 한번 기대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저는
좀 인내하면서 지켜보실 만하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투자 아이디어를 이제 배당 쪽으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배당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본주보다는 우선주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시간을 두고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야, 아니, 기아가 영업이익률이 13%로 테슬라의 2배라고 하네요. 네, 영업이익률 상당히 13%면은 괜찮은 거죠, 제조업이.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자동차 업체 중에서는 탑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월요일 날 시장에서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약간 우려되는 것은 컨퍼런스 콜에서 하반기 실적은 상반기보다는 소폭 감소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안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 게 네네.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게 좀 걱정이긴 하네요. 역시 피크아웃인 논란인 거지. 그렇죠. 거기에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것도 가봐야지 알죠, 사실은. 그게 이제 지금 한 가지 이제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들은 이제 미국 경기 자체가 정점을 지난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 요즘 이제 샤메 법칙 이런 얘기 자꾸 회자가 되잖아요. 실제로 지금 미국 실업률이 3.4%까지 떨어졌었던 게 지금 4.1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이게 그 실업률 자체는 이게 다른 지표들처럼 등락을 하는 게 아니고 추세를 만들거든요, 보통.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금리 인하를 7월에 저는 이제 7월에 해야 된다는 쪽이었었는데 계속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는 이게 완전 추세로 굳어지기 전에 이 부분을 좀 풀어내려면 빨리 그 금융 완화책을 좀 써가지고 경기 부양을 해야 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어젠가 보니까 더들리 그 전 연은 총재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매파였었거든요.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밤에 PCE 지표가 아마 발표가 날 겁니다. 코어가 아마 시장에서 예상하는 건 2.5 정도거든요. 사실 7월에 해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시장하고 소통의 문제죠. 갑자기 금리 인하 이러면 또 충격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충격을 단기적으로 받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계속 좀 버텨야 되는 구간이라고 본다면 지금 이렇게 좀 조정을 받을 때 사볼까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이 매수 기회입니까? 아니면 좀 더 기다리는 어떤 뭔가를 좀 기다려야 됩니까? 저는 근데 견디실 자신이 있으면. 아이, 싫지. 바닥에서 사고 싶지. 그게 아니라 바닥인데 네. 이게 돌아서는 게 생각보다 더딜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견디실 수 있으면 크게 이게 단기간 내에 이렇게 상승이 크게 나지 않아도 그렇지 행보하더라도 그렇죠. 그게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분할 매수를 좀 해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현대차 기아가 오늘 이렇게 헤매고 있을 때 글로비스는 또 급등이 나왔어요. 이건 또 뭡니까? 지배구조 이슈인가? 전에 제가 여기서도 한번 그 지배구조 개편 관련해 가지고 네.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정의선 회장 지분이 많은 회사들 관심 가져야 된다. 대표적인 데가 이제 글로비스하고 현대오토 이쪽을 말씀을 드렸었고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정의선 회장이 20% 갖고 있고 지금 외국계 펀드로 넘긴 10% 역시도 사실상은 그 관련 지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떨 때 쓸 거냐면 결국 가가지고는 현대차 그룹 전체를 지배하기 위해서 그 지분이 활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더해 가지고 그 글로비스가 그 CEO 인베스터데이에서 배당 성향을 계속 높일 거라는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증권회사 전망을 이제 분석한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27년 정도 되면은 배당 금액이 한 12,000원 정도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PER도 5배 내외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보신다고 그러면은 사실 현대글로비스는 현대그룹의 어떤 지배구조 개편에 있어서는 하나의 포텐셜로 계속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주가가 좀 반응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사실 현대차 지분을 많이 들고 있는 현대모비스 참 이거 지배구조 이슈로 사신 분들도 많을 텐데 참 안 움직이네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이런 얘기까지 제가 여기서 하면 좀 이상할 수도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공정위에서 순환출자 구조라든지 상호출자를 제한을 해놨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이 순환출자가 지금 아직 풀리진 않은 거잖아요. 뭐 현대모비스가 현대차를 지배하고 현대차가 기아를 지배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현대차 그룹 전체를 지배하려면은 현대오토웨버 같은 경우도 현대차가 가지고 있고
글로비스 마찬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맞물려 있다 보니까 결국 가가지고는 저기 정점에 있는 거는 모비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의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러게.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하는 것 자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그 상황 자체가 사실은 이게 안 좋은 건데. 네. 이게 공정 시장에 위배되는 건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 지배구조라든지 모든 것이 투명해야지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은 경영권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당연히 이 부분부터 해소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진짜 우리나라에서 밸류업이라는 게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풀려야 됩니다, 사실. 그렇죠. 사실 이런 뭐라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한다 혹은 이런 의심을 갖는다, 이런 것만으로도 일단 신고를 할 수 있는 불공정, 아니면은 뭐 배임, 그렇지, 회사 이익은 모든 주주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비상장 계열사들 가지고 나눠주고 그걸 키워가지고 일감 몰아주고 키우고 그걸로 결국 상장해서 그 돈 가지고, 참 그렇습니다. 자, 단적으로 좀 비교를 좀 해보면은요, 현대차하고 비교를 해서 모비스하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주당 순이익이 4만 원대가 나옵니다. 네. 그럼 PER로 계산을 해보면은 지금 5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당 순자산 가치로 얘기하면 0.5배 미만입니다. 여기에 더해가지고 지금 현대차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그 기업 이제 지배하고 있는 기업의 어떤 가치만 따져도 사실은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를 주가가 지금 전혀 안 움직이고 또는 못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를 갖다가 거꾸로 회사에다 물어봐야 될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앞으로 이제 그게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는 이제 어찌 됐든 간에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글로비스만 해도 당장에 이제 밸류업과 관련된 부분들을 언급을 했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럼 이 회사는 왜 안 하냐는 거죠. 이것도 해야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해서 보면은 모비스는 우리나라의 어떤 주식 시장에서 놓고 보면 되게 안타까운 주식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가끔 듭니다. 네. 자, 지금 어제 상속세 2024년 개정안이 나왔고, 정부안이, 거기서 이제 금투세 폐지라든가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사실 그동안 그 재벌들 혹은 그 기업가들의 논리가, 우리가 그런 편법을 쓸 수밖에 없는 건 기업을 계속해서 그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비싼 상속세 내고 나면 어려우니까 그런 편법을 썼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냥 이제까지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제 서로 이렇게 묵인하는 어떤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게 상속세가 개정이 되면 과연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하려는 그러니까 의도가 사라질 수 있을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40%라 하더라도. 뭐 세금을 낮춰주면 단기적으로는 좀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시간 지나면 여전히 비싸다고, 높다고 할 거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불만, 또 그것 때문에 뭐 40%만 돼도 사실 작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그것도 낮추라는 얘기 또 나오게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보다는 이 우리나라 그룹의 지배 구조도 좀 투명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이제 상속과 관련된 부분에 세부담을 줄여주는 거 저는 반대는 안 해요. 이게 특히 대주주 같은 경우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여가지고 더 업해가지고 지금 하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부 차원에서 또는 정치권에서 풀어줄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걸 너무 또 지나치게 낮춰주게 되면 저도 사실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거는, 정부가 세수 확보는 안 하고 계속 지금 세금 감면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또 고민도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나라 그 기업들 다는 아니죠. 근데 상당수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에 대해서 히스토리를 보면은 대주주들의 어떤 경영권, 말씀하신 것처럼 승계를 위해 가지고 뭐 임의적으로 회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중간에 뭘 껴놔 가지고 중간에서 마진만 가져가게끔 하는 회사도 있었고. 그렇죠. 그 청문회에서 지난번에 문제가 됐었죠, 옛날에. 그런 회사들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문제가 있었으니까, 지금도 뭐 보면은 어디도 뭐 보면은 이쪽에 있던 걸 떼가지고 저쪽에다 붙여가지고 결과적으로 보니까 지주회사만 좋아지는 그림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했다가 지금도 좀 약간 노이즈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죠, 사실은요. 그러면서 사실 요구를 하는 게 더 정상적이지 않나 싶어요. 네.